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권순욱입니다. 어제 그 하승주 소장하고 둘이서 진행을 했더니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었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역시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 옆에 같이 하니까 훨씬 편하고 일단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파트너를 계속 바꿔가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굉장히 호평을 받으셨던 고일석 편집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일석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들께 도움되고 즐거움 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윤가피도 옆에 한번 앉혀보고, 예, 한번 모셔와야죠. 김남훈도 앉혀보고, 예. 네. 그리고 또 새로운 뉴페이스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 네, 중에서도 좋을 것 같네요. 뭐 한번 신청을 받아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실험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무슨 뭐 정자랄이 아니더라도 네. 모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좀 뉴스를 같이 공유를 하는 그렇죠. 시간이니까. 예. 네. 자, 오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슈 프리즘하고 언론 해부실이 조금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 프리즘에서는 최근에 그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한번 총정리를, 현재까지 상황을 총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언론 해부실에서는 올림픽 이후에 그 언론의 논조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외신하고 살짝 비교해가지고 분석하는 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은요,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 중요한 뉴스는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채널, 뭐 포털이라든지 SNS 통해서 이미 다 보셨던 뉴스고 아시는 뉴스니까 그냥 대충 스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 매주 월요일마다 대통령 주재 그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잖아요. 어제 대통령께서 세 가지를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평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림픽에 대한 점검. 그 향후 이제 패럴림픽. 9일 개막되는 패럴림픽 점검. 그리고 최근 불고 있는 미투 운동에 대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소개해 주시죠. 그 우선 평창올림픽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모처럼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이 되길 바랬는데 그 목표도 실현된 것 같다고 말씀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9일 개회식을 앞둔 패럴림픽,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또다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즐거움과 위안을 주는 치유의 올림픽 있잖아요. 이게 사실 무슨 얘기인가 했었거든요. 이게 결국은 박근혜 탄핵 과정 전까지 사실 지난 9년간의 그 굉장히 우울한 사회였잖아요. 한국 사회가. 어떤 그 억압적인 기제가 흐르던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사실 올림픽 정말 굉장히 즐겁게 즐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9년을 약간 치유하는 올림픽이 된 것 같아요. 좋은 의미 평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가 즐거움과 위안과 치유예요. 쭉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울 때 항상 같이 계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큰일 당하실 때 지를 위안해주고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올림픽에 그대로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가 드러난 거 아닌가 하는 좀 약간 좀 비본질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에 약간의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약간 9년도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을 통해서 뭔가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막 아주 즐거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잖아요.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이 남아있고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올림픽을 실컷 즐기면서 영미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미! 다음에 이제 우리 식구들을 보듬어 가면서 어제 우리가 뭐 국위선양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 가족들
같은 국민들을 서로 보듬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치유의 올림픽이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이 올림픽 하여튼 기간 중에 각국 정상회담도 정말 많았는데, 예. 어제는 그 류엔동 중국 부총리 접견을 했어요. 예. 네, 접견을 했는데 여기 국무원 부총리잖아요. 예. 네, 이제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야기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남북 문제 해결하는, 중국이 어쨌든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나라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대단히 지금 거의 서포터 노릇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근데 확실히 중국도 우리가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예. 그 전만 해도 우리가 중국이 사드 보복을 하고 뭐 약간 각자 놀면서 중국은 중국대로 자기들 힘 과시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죠? 그게 우리 그 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 발표하고 이렇게 막 급속하게 변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어제 그 류엔동 부총리가 똑같은 톤이에요. 이번 평창 그 문 대통령의 평창 외교를 딱 매조지하는 클로징하는 역할을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집권의 결과에 대해서 중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네. 네. 그 한반도 운전석 이야기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셨고 네. 여기에 이제 야당하고 언론 같은 경우는 뭐 그 문재인 패싱 이야기 떠들면서 네. 폄하를 하고 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지금 현재 딱 보면 네. 진짜 한반도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게 우리 그렇죠. 운전석 정도가 거의 뭐 센터에 딱 자리를 잡고 다 있죠. 그냥 그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북한까지 전부 위성처럼 예. 돌고 있잖아요. 예. 문재인이라는 별을 가운데 놓고 위성처럼 이렇게 돌고 있고 그게 일본은 스타스- 저기 예. 떨어져 안드로메다에 떨어져 있는. 스타스 얼라인드 포 문이라고. 네, 그렇죠. 아주 단지 맞아요. 했었잖아요. 예. 별을 향해 정렬하다. 별들이 문을 향해 정렬하다. 예. 지금 이렇게 돼 지금 있는 상황이 진짜 한국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이 오히려 지금 완전히 안드로메다에 나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완전 패싱 당한 것 같아. 예, 좀 고소하기도 한데 예. 막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일본은. 저는 그 장면이 생각나요. 예. 아베가 트럼프 쫓아가다가 예. 벙커 기어 올라가다가 모래바닥 뒹군 거 있잖아요. 아, 예. 그 골프장에서 그렇게 뒹굴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펜스 부총령이 뭐라고 펜스 부총리만 절절 따라다녔어요. 평창 와서도. 아유 진짜 애완견을 자처하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유엔동 중국 부총리 만나서 하여튼 그 정리도 이제 잘 됐고 예. 이번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 예. 문화 올림픽, ICT 올림픽. 예. 저 이거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예. 예, 이번 올림픽이 지향하는 방향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예. 특징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고요. 진짜 특징 잘 잡은 것 같아요. 예. 평화 올림픽, 문화 올림픽, ICT ICT 올림픽. 예. 예. 그 드론도 대단했죠. 그렇죠. 예. 이태리에서 한 이걸 거지만, 예. 이런 걸 통해서 치유의 올림픽을 만들어낸. 예. 예. 자, 어쨌든 뭐 덕담이 주고 받았습니다. 네. 유엔동 부총리가 어쨌든 이번 평창 올림픽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향후 예. 남북 문제라든지 북미 대화 여기에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지지하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했죠. 네. 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시진핑 네. 그 연임 제한 철폐 그 소식이 예. 그죠? 섬찟하게 오더라고요. 그 뭐 거기 알아서 뭐 그건 중국 네. 이야기니까. 중사정이고 그러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 나쁠 일은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뭐 시진핑이 앞으로 뭐 푸틴처럼 그렇죠. 뭐 계속 장기 집권을 하면은 예. 예측 가능성은 확실하니까. 그 점에서 예. 예. 뭐 물론 중국 국민들에게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강대국의 지도자가 그 예측 가능한 포지션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유리한 것이죠. 아무래도. 그 뭐 중국 인민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사정은 뭐 아니니까. 예, 지금까지 확보해 놓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그 우호적인 관계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유지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예.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계시지만,
그 파트너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에요. 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금 그 스위스 제네바에 가 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하고 핵을 포기하고 지금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메시지가 지금 우리 정부 메시지가 일관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자꾸 야당하고 언론에서는 우리가 햇볕 정책을 계승했다는 점을 자꾸 끄집어내서 대북 유화책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헛소리들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강 장관 그 발언을 보면 유화적인 발언이 나온 적이 없어요. 기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기조를 네. 공유하고 변함없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단지 그게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북한 대표단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네. 예외 조치가 있었다 뿐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북한 제재가 해제가 되고 약화되고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뻥튀기를 어떻게든 해가지고 네. 그 우리나라가 북한에 뭐 질질 끌려간다는 이미지를 덮어 씌우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비핵화의 길로 간다는 것을 선언하지 않는 한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사정을 외신이 잘 알더라고요. 예. 워싱턴 포스트에서 예. 미국은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따라가야 한다. 예. 어우, 뭐, 이 정도면 판을, 야, 그냥 쉽게 해서 지금 트럼프한테 훈장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조시 로긴이라는 기자가 원래 트럼프한테 혼자인데 전문입니다. 이제 거의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시달리지 않습니까? 예. 워싱턴 포스트가 보수지인데도 그렇게 트럼프를 못 살리고 있는데 특히 이 조시 로긴이 사사건건 트럼프를 물고 늘어진 기자예요. 그래서 미국 그 정통 보수들은 트럼프를 쪽팔려 하잖아요. 예,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는지 별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워싱턴 포스트에서 굉장히 한국 보도를 많이 해요. 네. 올림픽 때도 거의 매일 한 건씩 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그걸 주로 쓰는 게 이 조시 로긴 기자입니다. 야, 우리나라에는 그 홍준표 이렇게 쓰는 기자 없나? 그렇게 좀 조중동에서. 지금 이제 어제 그 정치부 회식에도 얘기했지만 네. 지금 그전에는 양비론이 항상 네.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도 양비를 할 게 없으니까 하도 이쪽은 막 지랄하고 이쪽은 얌전하게 가니까 결국 양비론이 깨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언론이 홍준표를 노골적으로 까고 있는 중이죠. 이 정도 되면 사실 그 제대로 된 보수 언론이라고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완전 후들겨 까야 돼요. 네. 작사를 내야 돼요. 저는 사실 제 정체성을 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중앙일보가 미치기 전에 네. 그 스탠스하고 조금 가깝긴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런 보수지에 있었으면 지금 홍준표 완전 계속 후들겨 깠을 겁니다. 예. 쪽팔려서 못 살겠다 하고. 지금 쪽팔려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네. 거의 이렇게, 스트레이트만, 말만, 워딩만 전달하지, 네. 무슨, 그 자유한국당 편에서 뭐 코치를 한다거나 그런 짓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지금 외교 얘기 나왔으니까 김영철 문제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김영철이 한국 방문한 거에 대해서 유승민이가 또 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예. 유승민이 뭐, 어떻게 전범이 우리 땅을 밟을 수 있냐, 뭐 이런 헛소리를 했는데, 아니, 그 북한한테 사과도 못 받고 뭐 어쩌고 그 소리 했잖아요. 예. 아니, 유승민은 다른 나라 살다 온 사람인가 봐요. 그러게요. 그 천안함 폭침이 2010년이면 유승민이 집권 여당 국회의원일 때예요.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한참 잘 나갈 때야. 국방위원장 하고 있을 예. 때였을 겁니다, 아마, 예. 유승민 이 새끼야. 너 집권 여당 국회의원 잘 나가고 있을 때 북한 사과 왜 못 받았어, 이 새끼야. 어따 대고 지금 사과 운운하고 진짜 애새끼들이 너무 파렴치해요. 보수 정통 우리가 옛날 정치 철학 책을 보면 보수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기본 네. 덕목이. 이 새끼들은 보수의 기본적인 그 덕목 가치가 없어요. 예. 일단 부끄러움을 몰라. 어떤 강직함, 도덕성이라든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책임감 있잖아요. 그 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약간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토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대신 강력한 어떤 자기 책임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책임의식이 어떻게 또 발현하냐면 애국심으로 예. 발현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느라고 완고해지기도 예.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새끼들은 책임의식 싹 빼놓고 조동아리로만 애국심을 떠들고 앉았어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없는 게 책임의식이죠. 예. 특히 없는 게 책임의식입니다.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아무도 없어요. 그 유승민 같은 새끼를 합리적 보수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제일 멍청한 인간이야. 예. 대가리가 나쁜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책임이라는 걸 좀 느껴야지 돼요. 책임이라는 것을. 그냥 얼굴 좀 반반하고 네. 말을 좀 점잖하게 말을 되게 점잖하게 하잖아요. 네. 그런 인간들 유형이 누가 있냐면요. 남경필, 네. 정병국, 네. 원희룡, 예? 뭐 김세연, 하여튼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네. 얼굴 좀 반반하고 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잖아요. 네. 말도 점잖하게 차분하게 하고. 그리고 박형준 같은 애들. 예. 근데 하는 말 내용을 들어보면 전부 다 책임을 한심하기 이를 데가 무책임이에요. 없거든. 네. 그런데 이런 인간들한테 합리적 보수라는 딱지를 붙여주는 인간들은 나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남북 문제하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진짜 이 사람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요만큼의 책임감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야지 돼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요. 네. 9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까만 시키고. 그러니까 9년 동안 북한 뭐 했냐고? 그러니까 2010년에 천안 폭침이 있었는데 탄핵으로 정권 잃기 전까지 예. 이 새끼들 사과 못 받고 뭐 했냐는 거야. 오히려 그거 나중에 폭로됐잖아요. 이명박 때 저 정상회담 뒷거래. 야, 예. 남쪽이 보기에는 사과로 보이고 예. 니들이 보기에는 사과가 아닌 예. 그런 걸 좀 내놔라. 예. 그리고 돈 줄 테니까 남북 정상회담 하자. 예. 그지라 했던 이명박 이 새끼가 천안함 기념관을 어제 갔다고 합니다. 참, 안 됐기도 쪼잔하죠. 그야말로 무슨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그런 퍼포먼스가. 그냥 거기 가서 네. 야 김영철 사과도 못 받고 북한 사과도 못 받고 어떻게 전범 김영철이를 한국 땅을 밟게 하느냐 막 비장하게 하면서 그냥 이 조중동 네. 이 소위 그 사이비 보수 세력 품 안에서 잠시 지금 안도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린애들이 잘못 저지른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네. 뭐 좀 잘못 저지른 거 있으면 어디 저기 안 보이는 구석탱이 같은데 네. 숨잖아요. 네. 숨어 있으면 편안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애들이면 이쁜데, 어디 다 늙은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렇게 좀 잠깐 좀 면피하려고, 참 치졸하고 좀 쪼잔해 보입니다, 그거는. 최근 그 언론 조중동 같은 언론 보도도 그렇고 네. 그리고 그 사이비 보수 정치인들 행태도 그렇고 얘네들은 그냥 저 빨갱이들 종북 좌파 하고 북한 죽여야 돼 떠들면서 거기서 심리적 안동감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예. 거죠. 그러니까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약간 긴장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권영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침, 그러니까 폭침이라고 믿는 국민이 한 30%를 좀 넘는단 말이에요. 북한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제 이 김영철이 그 개선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있죠. 그가 대표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바짝 긴장을 했는데 저쪽에서 완전히 그냥 이 좋은 그들로서는 호재를 엉망진창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참 다행인 결과를 낳고 있어요, 지금은. 자, 근데, 이렇게 평양 올림픽이라고 저주를 퍼붓던 이 새끼들이, 보면, 자축한다는 논평을 내놨어요. 예, 그것도 참 뜨겁죠? 난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최소한 저 같아도. 제가, 김영철 같은 전범 새끼를 우리 땅에 발을 들여나? 그러면, 끝까지 가야죠. 자축 같은 거 안 해요. 아니, 완전 정치 올림픽 돼버렸다. 라고 까야죠.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 기조를 세웠으면 죽어도 그냥 못 먹어도 고 하잖아요. 그냥 그 길 외길 한 길 가야지.
그 미국에서 한 얘기는 북한이 평창의 쇼를 훔쳐갔다는 거였거든요. 기본적인 처음에 입장이. 그걸 계속 가야죠. 그렇게 잡았으면. 애들이 그 지조도 없어요. 예. 용기도 없고 강단도 없고, 예. 소위 그 일본 말로 하면 곤조도 없고, 예. 예. 기본적으로 곤조 있는 거는 미친 소리 하는 곤조만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모든 것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막 던지기, 그러니까 빨갱이라고 떠들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것만 하니까 계속 그런 막 앞뒤가 안 맞는 얘기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동네 슈퍼마켓 여름에 보면 슬리퍼에다가 난닝구 차림으로 예, 나와가지고 예, 동네 아저씨들 껄렁껄렁거리면서, 슈퍼마켓 예. 파라솔 밑에 앉아가지고 맥주 까먹으면서 예. 전부 옛날 군대 이야기, 예.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 예. 뭐 이런 시시껄렁한 소리 해가면서 정치 이야기 시덥지 않게 딱 그 떠들면서 수준이죠. 예. 목소리 고래고래 지르는 예. 그 술 취한 아저씨들 예. 있잖아요. 예. 딱 그 사람들 같아요. 이게 어제 집회가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가진 약간 저보다 좀 나이 든 분들이 마침 제가 그때 이제 지나갔는데요. 다들 몇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약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뭐 주최 측에서 20만이라고 하고 20만 딱 좋은 소리인데 경찰 수사는 2, 3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봐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봐줘야 10,000명 안 돼요. 그것도요. 예. 전국에서 예. 버스로 실어 나른 게 그겁니다. 광화문이 온통 관광버스 천지야.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심지어 그냥 동네 아줌마가 아는 아주머니가 이거 놀러 가자고 네. 해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왔더니 네. 저기 집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황당하다고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어떤 막 누가 이렇게 됐을까? 포스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들 스스로도. 한심해요. 네. 그냥. 예. 자, 안 됐기도 하고. 이 와중에 세계 각국 정상들의 그 평창 올림픽 호평은 정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읽을 수가 없고요. 네. 그냥 이거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네. 청와대에서 친절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예. 예. 저도 그거 긁어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불친절한 뉴스 신세계. 하나만 소개할까요? 예, 토마스 그럼, 바흐만 하죠. 토마스 바흐 위원장, 또, 이번에 좋아하시는 분 많이 생겼어요. 예. 그죠? 진짜 헌신적으로 평창올림픽에 성공해서 헌신적으로 ICU 위원장 존재감 확 예. 올랐어. 예. 동네 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가 대한민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서울올림픽의 위대한 유산을 이어가는 계기가 될 것. 그리고 새로운 지평이 열린 대회였다. 그리고 올림픽은 과거에 대한 존경이자 미래에 대한 신념이다. 멋있는 말이죠. 올림픽 기간에는 휴전해야 한다는 오래된 전통을 이번에도 지켰다. 특히 한국과 북한이 평화를 위해 함께했다.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평창올림픽은 정말 100%의 퍼펙트한 올림픽이었죠. IOC 역사에 예. 기록될 만한 올림픽이 될 거예요. 명예의 전당에 예. 갖다 두고 싶은 그런 올림픽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럼 하나 소개 더 하죠.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메시지입니다. 남북 선수들이 평양 올림픽에 함께 함으로써 한반도 화해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제시했다. 단일팀 구성이 올림픽 기간 중에 휴전 의미를 특별하게 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럼프, 마크롱 등등 세계 각국 정상의 메시지 요약 정리한 게 청와대 홈페이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이번 올림픽 완전 망했다가 흥행 대박 쳤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야, 입장권 판매율이 예상보다 넘어섰대요. 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와. 진짜. 그러니까 원래 예상치보다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처음에 하기 예상치만 전에는 넘어선 게 아니라 예상치 한 70% 선이었고. 예. 그러니까 100%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9%? 예. 야, 대단해. 그 관람객 수가 138만 명. 예. 그리고 인기 종목들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피겨 이런 예. 거는 표구하기 힘들었고. 초반부터. 그래서 입장권 판매 목표가 106만 장 정도인데 예. 실제로 팔려나간 게 107만 장. 예. 네. 국내 판매가 86만 장, 해외 판매가 21만. 예. 예. 그래서 이번 올림픽 전체 예산이 전체가 14조예요. 예. 그래서 그중에 9조가 고속철도,
네. 건설비고 2조가 경기장 건설비고요. 이 중에서 12조는 국배하고 지방비로 이제 해결이 됐고 등등해서 1조 3천억을 조직위원회에서 충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기업 후원금들하고 입장금 판매하고 이걸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치 안 돼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3천억 정도는 적자다라고. 그렇죠. 예, 그게 잡았어요. 열심히 하면 3천억 적자다라고 했는데 지금 흑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흑자로 바뀌어버렸어요. 3천억이 장난 아닙니까? 그 두 달 사이에 바뀐 거예요. 미라클에 미라클. 예, 예. 문재인 대통령님이 만들어내신 미라클입니다. 예.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참, 제가 아까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 메시지 읽으면서 평양올림픽이라고 했다고 그러네요. 아니, 이럴 수가. 부지불식간에 저 새끼들 때문에, 저 중국 좌파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저것들이 하도 평양올림픽 떠들어대니까 그랬군요. 저 자유당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자, 그 대통령 우리 그 여사님까지 예. 두 분이 그 민유라하고 겐님. 겐님 예. 그 피겨 선수들 예. 그 후원금 낸 게 또 어제 화제였어요. 예. 50만 원씩. 예. 월급도 많지 않으신데 이거 너무 많이 내셔가지고. 칭칭이 사료값 대야죠. 예. 토리 마루 사료값 대야죠. 예. 이거 그 집안 살림은 다 월급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 지지자들이 참 정말 손 많이 가는 대통령님. 네. 좀안 그러셔도 되는데. 자, 그래요. 지금, 지난 후에 보니까 우리가 참 즐겁게, 경기를 관람하고 즐겼습니다만, 알고 보니 막 자비로 돈 들여서 하고, 그렇죠. 태릉 선수촌에서 밥도 못 먹고 쫓겨나고, 예. 제가요, 지금 컬링 있잖아요. 예. 컬링 그 의성여고 컬링 팀을 처음 만드셨던 분, 여기 스튜디오 지금 곧 모실 거예요. 예. 그분 억울한 사연, 예. 그동안 당했던 예. 우리 컬링 팀이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예. 그동안 어떤 수모를 겪고 홀대를 받았는지. 예, 그래서 가족끼리 할 수밖에 없었는데 가족끼리 한다고 다 좀 얻어맞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그 컬링 팀 이야기를 팀킴의 예. 그동안에 참 고생한 이야기를 예. 그 인터뷰 한번 준비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예, 그 중에 한 팀이 민주라 개민 팀이죠. 네, 영입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별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비로 다 훈련을 해야 됐고 그렇게 했던 팀이죠. 대한체육회, 빙상연맹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정말 도정원 장관이 정말 모질게 마음 한번 먹고 예. 이 산하 단체들을 한번 싹 조져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적폐들이에요, 적폐들. 예. 오랫동안 국민 세금 받아서 기관 운영하면서 지들끼리 대충 자리 나눠 먹고 적폐 중에도 참 뿌리 뽑기가 쉽지 않은 적폐인데 문재인 시대이니만큼 예. 이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또 100년 하장이 될 거예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그 적폐 쇼핑 정치신세계에서 적폐 쇼핑 한번 했잖아요. 네. 이거 쇼핑 목록에 올려야 돼. 정말 한번 대차게 검사질 한번 해보고 싶은 검사가 나타나서 이거 기획 수사하면 대박 칩니다. 네. 훑으면 줄줄줄줄 걸려 나올 거예요. 검사들도 다 알걸요? 쑥대밥 만들 수 있어요. 툭 건드리면 또 우르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대한민국 검사님들, 예. 한번 돈 덤벼보세요. 예. 대한체육회부터 해가지고 그 산하 단체 한번 싹 훑어보세요. 왕건이들이 줄줄 걸려 나올 겁니다. 자, 뉴스를 요 정도 하고 우리 예. 사실 뒤에 준비한 게 본격. 예, 많으니까. 예. 예. 일단 뉴스는 요 정도까지 하고 이슈 프리즘하고 언론 회부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프리즘입니다. 미투 운동, 네, 정말 최고의 핫한 이슈죠. 여기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수보회의에서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한 장의 그림으로 모든 걸 보여줬죠. 그래서 어제 청와대가 미투 운동 적극 지지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아까 전에 고 국장님이 소개해드렸지만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소개한 게 아니군요. 예. 제가 말씀드려야죠. 지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대통령께서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 사실을 폭로한 피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네. 정말 경의를 표할 만한 분들이 있죠. 네. 자기 피해를 감수해가면서 폭로하고요. 그런 미투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사법당국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호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하고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져야 된다 하면서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점도 말씀을 덧붙이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젠더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습니다. 네. 자, 이게 이 미투 운동이 왜 용기 있는 행동이냐면 자기 이름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거는 지금 미투 운동은 익명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익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 익명을 해도 마찬가지지만 예. 사실 실제로 지금 이 미투 운동의 본질 자체가 예, 자기 이름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엄청난 용기가 지금 예.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 서지현 검사가 지금 촉매제 역할을 한 거고, 예. 근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위드유가 지금 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옆에서 용기를 주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특히 강조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 원래 이 성폭력 관련 범죄가 친고죄, 고소가 예. 있어야 되는데 이게 폐지가 됐죠. 예. 2013년 6월부터는 예. 그 시점 이후의 범죄는 예. 고소고발 없이도 인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당국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해라. 예, 무슨 폭로 없이도. 네. 폭로와 관계없이. 예, 관계없이. 네,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라. 이거는 그냥 이 피해 당하신 분들이 고소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좀 주시면 수사에 도움이 되겠죠. 예. 네. 자, 하여튼 뭐 지금 여기저기서 그런 와중에 어쨌든 대통령께서 수사 촉구를 하셨고 예. 실제로 경찰이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도 그 올림픽 말씀드리면서 네. 즐거움과 위안과 치유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이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그런 큰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감수하신 미투 참여자들께 대통령의 지지가 큰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위안과 진짜.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경남 경찰은 지금 이미 그 지역에 그 극단 운영하던 번작이라는 네. 극단 대표. 그 미성년자 당한 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게 항상 그렇죠. 이게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더 큰 피해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10대 이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16살, 17살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예. 미친 새끼 아니에요, 이거? 쉽게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런 새끼들은 진짜 네. 육체적으로 거세시켜야 돼, 진짜.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니다만 네. 진짜 아이씨, 개새끼들. 그리고 이제 천주교에도 네. 천주교도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던 조직이라고 봐야죠. 그 거기도, 미국의 네. 그 영화 네. 스포트라이트. 네. 스포트라이트가 그 내용이잖아요. 네. 보스턴 글로브지 기자들이 탐사보도 팀 네. 꾸려가지고 그 지역의 그 신부들이 그 미성년자들 네. 성적으로 학대하는 그걸 다룬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네. 천주교가 그 어떤 위계라는 결국은 이 미투와 젠더 폭력이라는 것은 권력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권력 관계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이런 위험이 노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주교가 대단히 위험한 조직인 셈이죠. 종교 쪽에 그런 일이 정말 너무 많잖아요. 많죠. 예,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천주교가 사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나마 지금 깨끗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나름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가 뭐냐면은 정말 사실 자부심이라는 게 좀 부끄러운 단어인데 예. 그나마 천주교는 그런 일들이 적발이 되면 징계를 하고 되죠. 조치를 예.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교회나 사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더 은폐가 잘 되어 있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조직의 특성이 있죠.
근데 그래도 뭐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단점이. 네.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은폐하려면 더 깔끔하게 은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은폐를 해도 어떻게든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 천주교는 징계도 하지만 그러고 나서 또 끝이에요. 징계 한 번 주고 다시 또 그러니까. 사제 활동을 하게 하고. 진짜 이 종교도 참 문제고 이게 뭐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거는 그 조선시대 때부터 그냥 내려오던 우리가 역사를 배워서 대충 알겠지만 고려시대만 해도 남녀 상렬지사가 막 약간 성평등적인 요소들이 평등한 사회였죠. 문학 작품에도 엿보이잖아요. 예. 근데 조선시대 유교 질서가 확립되면서 완전 남존여비, 그죠? 그래서 여자는 상도 따로 차리고 저는 어릴 때 그 남자들만 상 따로 차리는 그런 문화에서 살았거든요. 그랬군요. 예. 고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는. 그죠? 예. 그 어머니하고 많으니까, 여동생 그 명절 되면 예. 여자들은 따로 남자들은 그 큰 상에 탁 차려가지고 제대로 차려서 먹는데 여자들은 저 구석에서 대충 그냥 그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기억해보니까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남존여비가 실제로 작동을 했던 사회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런저런 걸 당해도 수모를 당해도 그냥 그저 참아야 되는. 그리고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여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이 뿌리 자체를 확 다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인사청탁 관련 말씀하시면서 인사청탁하면 폐가망신시키겠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이것은 더 크게 약한 여성을 자의적으로 성적으로 피해를 주는 짓을 하면 인생 조진다 는 전례를 확고하게 만들어야지 됩니다. 이 기회에. 맞습니다. 폐가망신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처음 촉발된 게 통영지청 서지영 검사의 미투입니다. 어저께 안태근 검사가 가해자가 안태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전 검사장이 이 새끼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예요. 소환이 됐어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국정감사에서 불려 나왔는데 아니 국정감사 받는 관료 새끼가 국회의원한테 피식피식 웃어대면서 그랬죠. 와 그게 박근혜 때거든요. 모르겠는데요. 진짜 저는 그 영상을 그때 봤거든요. LCT 그 수사 관련해서 그거를 청와대 보고했느냐라고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피식피식 웃어가면서 노회찬 의원이 아니 했으면 한 거고 안 한 거면 안 한 거지 모르겠다. 안 했을 수도 있고요. 딱이야. 진짜 싸가지 없는 새끼예요. 진짜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 진짜 지가 우병우 라인이고 정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시대였으니까. 그게 말로만 우병우 라인의 횡포라는 걸 말로만 들었는데 안태근의 그날의 작태로 모든 국민들이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죠. 자, 소환 조사를 어제 받았습니다. 지금 적용받고 있는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고 성추행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조사를 하겠다. 진상을 밝히겠다는 거죠. 진상을 밝히겠다는 거죠. 자, 이 안태근을 또 비호를 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유당의 최규일 의원입니다. 아직은 의혹 수준이죠. 최규일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일단 그 직권남용 이 수사가 성범죄는 시효 문제 때문에 조사만 들어가겠지만 처벌하게 되면 그 인사 문제와 관련된 직권남용으로 수사가지고 처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최규일이 검사장 법무부 당시 뭐였죠? 꽤 책임 있는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지금 이문정 검사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랬죠. 어쨌든 근데 지금 최규일 같은 경우는 2월 1일 날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서지영 검사가 당시에 뭐 진상조사 과정에서 포기했다. 포기했다. 자기가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쉽게 해서 피해자가 그냥 대충 덮기로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근데 그거는 한번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검찰이 안태근을 지금 불러서 조사를 했으니까 다음 수순은 최규일을 부를 거거든요. 자, 자유당은요, 우리가 정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성누리당, 생누리당, 그죠? 그만큼,
성추행, 성폭력 이런 문제가 정말 계속 줄줄줄줄 끊이지 않고 터져나온 당입니다. 그 당에서 그 당에 몸담고 있는 여성 의원들이 김어준 뉴스공장장이 우려했던 경계했던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투를 탁 붙여놓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즉각 사죄하라. 왜? 탁현민 행정관 아직 안 잘랐다고.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 저 비서관이 뭐냐면은 그 강원도 지역 거기에 평창 경찰서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인데 네. 그냥 국회의원 비서관이에요. 네. 국회의원 비서관이 어디 종업원 성추행했다고 이런 거예요. 야, 진짜 하여튼 탁현민 행정관 또 끌고 나왔어. 그리고 미투를 저렇게 하면 미투 운동 지금 저거 찬물기 얹는 거거든요. 그렇죠. 때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탁현민 늘 끌고 나오는 건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미투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고발이고 처벌이에요. 성폭력을 성폭행, 성추행 같은 성희롱. 실제 행위를 한 거에 대한 고발이거든요. 말로라도 탁현민은 책 쓴 거야. 그리고 허구의 사실 얘기한 뿐이고요. 구라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라라고 책에서도 명시를 했고. 야, 그렇게 따지면 지금 19금 소설 쓴 사람, 만화책 그린 사람, 싹 다 그냥 성희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상식적으로 그 작품이라고 할지 그걸 쓴 사람은 죄가 없고요. 만약에 그 책을 어떤 여성 앞에서 흔들어대면 그건 성추행이 됩니다. 그렇죠. 여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자유당 여성 의원들이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를 상대로 지금 미투를 했죠. 손을 잡았니 말았니 지금 미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그 성희롱이고 미투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미투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난 이 자유당 소속 여성 의원들을 보면 정말 젠더 감수성이 여성인지 전혀 없어요. 여성으로서의 젠더 감수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황상민 박사가 박근혜를 지칭해서 그때 생식기만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 난리 났지만 진짜 생식기만 여성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강박도 없고. 이것도 막말했다고 시비 걸라. 아유, 막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아. 여러분들 본질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유여해 문제에 대해서부터 미투 운동을 하세요. 무슨 탁현민 되도 않는 탁현민을 끌고 와. 그리고 오죽 시답지 않으면 국회의원 비서관을 끌고 들어와. 아이고 참 그 부스러기 찾느라고 고생했어. 자, 여기에 맞서서 네티즌들이 우리 시민들이 리스트를 생누리당 리스트를 쫙 만들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이 리스트 대단합니다.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기사가 됐던 사건들이에요. 물론 일부는 이제 약간 아닌 사건도 있지만 이건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가지고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총선 불출마하고 공천 못 받고 그 난리 쳤던 것만 해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미투 운동, 그러니까 폭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미투 이전에 이런 광범위한 성희롱과 성추행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권력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권력의 유세를 부리는 집단이 바로 이 자유한국당 집단이기 때문에 그 바운드리에 있는 여성들께서 자각만 하신다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엄청 나올 거야. 엄청 터져 나올 거야. 이쪽 우리 여권만 해도 대단히 감시를 많이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털어봐야 크게 나오지 않은 나오면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비서관
부스러기 주워온 거 아니에요. 예. 국회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 비서관. 자유한국당은 꽤, 어느 정도까지 제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꽤 나올 겁니다. 예. 자, 김어준 총수 이야기를 이 대목에서 좀 해야 되는데, 정치 신세계가 어제 긴급 녹음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김어준 총수가 얘기했던 취지가 이거예요. 김어준은 기본적으로 미투 운동 지지자입니다. 네. 지지하는 걸 바탕으로 지금 조금 전에 자유당 여성 의원들이 하는 것처럼 이걸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게 분명히 나온다. 그 예언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예언도 아니에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이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심지어 지난번 서지현 검사 미투 했을 때요. 그때 JTBC 손석희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때 이상한 변호사 불러가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초점을 옮겼잖아요. 그겁니다. 그런 거. 그런 게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예. 원래 그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예.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가해자 이름을 숨겨버리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안택은 최규일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박상기 박상기 장관이 말은,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손석희의 최고의 삽질이었죠. 예. 손석희가 지금 이번에도 저는 그 삽질은 계속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그 사람의 성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여튼 김어준 총수가 이번에 경고한 게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데 본질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 본질을 흐릴 착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김어준 총수가 막 스스로 본질을 훼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것은. 자, 이 대목에서 언론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론 쪽에서도 이미 그 KBS 오늘 시간 그냥 길게 가겠습니다. 그 KBS 작가 했던, 그러니까 약간 알바 비슷하게 했던 그 어떤 여성이 MT를 갖다가 당했던 성추행 당했던 그 실명 까겠습니다. 백진원 기자입니다. KBS. 그래서 그 사건 당시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 지금 장문에 그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을 도와주지 않고 덮었던 사람들이 무슨 KBS 정상화 투쟁을 하고 이런 거, 그리고 미투를 보도를 하고, 그래서 자기는 KBS의 미투 보도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글을 지금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성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미 카톡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어떤 영자신문에 몸담고 있는 부장급 기자가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거, 노래방에서 성폭행한 거 뿐만 아니라요, 무수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언론계 안에. 대한민국 언론들 곧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언론사 재직 당시에 당했던 어떤 그 성추행, 성폭행 같은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언론사 안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그걸 견디다 못해서 마침내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기자가 되었지만 그냥 그 꿈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으로 옮겨간 그런 사람들. 제가 알고 있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당사자들은 어느 순간 용기를 내서 미투 운동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언론계 안에서도 정말 언론계가 솔직히 소지가 정말 많잖아요. 많죠. 아까 결국은 권력 문제인데요. 얼마나 권력 상하 관계, 주종 관계 위계가 튼튼한가. 강할수록 그런 위험이 큰 거죠. 언론은 아무것도 아니게 선별하고 매너 선별하고 막 휘어잡고 얼차려 시키고 그런 데 아닙니까? 선후배 간의 문제도 있지만요. 언론계는 온갖 군데 갑질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홍보실에 있는 여직원들 있잖아요. 그렇군요. 각 기업체에 있는 홍보실에 있는 여직원들. 특히 언론 외부에 대한 공격이군요. 그리고 특히 더 만만한 게 뭐냐면은 홍보대행사 여직원들입니다. 저는 홍보대행사에서도 근무를 해봤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요. 제가 홍보대행사 있을 때 거의 다가 여직원들이에요. 근데 그 여직원들이 기자들을 만나러 가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어떤 미투부터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온갖 갑질을 하고 다녔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투도 활활 불타
오르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사를 지금 진흙탕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 스스로가 지금 찔리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 미투 운동을 최대한 어떤 정쟁의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면, 그죠? 자유로워질 그러고 수도 싶겠죠. 있습니다. 예. 김어준 총수가 경고했던 지점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김 총수가 불친절했다는 이유가 뭐냐면, 설명을 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설명을 했다면 금태섭이처럼 우리 시장 금붕어야? 무슨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 그 정도 해석밖에 못해? 그러니까 오독이 두 가지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김어준 총수가 한 말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투가 그런 전략의 진영 간의 뭐 그런 것이다라고,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럼 그게 금태섭 의원이 한 게 그런 식이죠. 그럼 말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김어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소급해서 모든 지금까지 했던 미투 폭로자들과 앞으로 또 폭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축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마치 저는 그게 정말 짜증난 게 근데 뭐냐면 그것이 김어준 총수가 그거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 미투 운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놈들 때문에 진짜로 폭로해야 될 사람들이 위축되고 그런 상황을 우려한 것이 김어준 총수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김어준 총수가 미투 운동을 마치 흐트러 놓은 것처럼 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돌대가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냥 김어준이 싫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김어준이 평소에 싫었어. 근데 저게 금태섭이라는 인간이 탁 나타나가지고 김어준을 탁 비판해줘. 이야, 잘됐다 하고 그냥 확 달려드는 그런 거예요. 네. 아마 저한테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평소에 저를 싫었던 인간들이 확 달려들 거예요. 그런 차원인데. 자, 어찌됐든, 네, 금태섭한테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렇게 옳은 말 하는 새끼가 검찰에서 벌어졌던 일 좀 양심선언 좀 해보지. 지금 서지영 검사 한 명뿐만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검찰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냐? 그렇게 잘났으면 이 새끼야. 제가 원래 금태섭을 평소에 굉장히 사쿠라로 보고 언제든지 우리를 배신할 인간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우리 당에 있으니까 저는 금태섭하고는 예전에 2012년도인가에는 같이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새끼. 하여튼, 자기가 혼자 엄청 옳은 말만 하는 것처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지금 김어준을 마치 미투 운동 반대하는 포지션으로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굉장히 야비한 거예요, 이거는. 네. 자, 김태섭 의원이 안 그랬으면은 그렇게 이렇게까지 난리가 나지는 않았을 얘기인데. 예. 새끼 평소에 진짜 말해야 할 때 제대로 말도 안 하는 새끼가 어디서 튀어나와가지고 건방진 새끼. 자, 조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미투 운동의 원조. 미투 운동의 원조는요, 위안부 할머니들입니다. 예. 1991년. 91년에. 그 엄혹한 시절에 진짜.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죠. 거의 목숨 던진 겁니다, 그때는. 예. 그래서 강경화 장관이 지금 스위스 제네바 가 있다고 조금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지금 제네바에서 일본을 향해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를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지난번 2015년 한일 간의 위안부 협정할 때 이 국제 무대에서 언급하지 않기로 그때 그랬죠. 약속을 했죠. 예. 근데 외교부 TF가 이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 시켜놓고 지금 이번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무효화한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우리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죠. 네. 예. 여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요, 정말 우리가 신분제를 타파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서 속에 남아있는 이런 신분제를 완전히 철폐하고 양성평등의 사회로 가기 위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입니다. 이 운동에
정말 함께 동참을 하고 with you, 우리 with you라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는 with you를 예. 해드려야 되겠죠. 위안과 감사와 지지의 뜻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걸 갖고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그리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그런 책동에 대해서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예. 왜? 그런 책동이 미투 운동에 이 추구하는 그 본질적인 목표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슈 프리즘 이 정도로 예. 하죠. 네. 아주 깊이 있게 잘 언론 말씀을 해부실로 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림픽이 끝나고 나니까 언론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바뀌고 있나요? 그 평창 올림픽을 무대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라는 것은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에서 달리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항상 지금까지 비판받을 점도 있었겠지만 성과를 얘기할 때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로 얘기를 하지 뭐 잘한다, 큰 의미 부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드디어 이 평창 올림픽을 무대로 전후한 이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움직임이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르몽드 같은 외신 같은 경우는 르몽드는 진짜 제목도 올림픽의 승자는 한국 대통령. 예. 와. 이 르몽드가 이런 내용의 기사가 몇 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수입 빨리 하고 싶다. 예. 르몽드 한국판 빨리 만들어서 외신 있잖아요. 네. 이거 약간 격가지인데 네. 이번 지금 최근 한 몇 달 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좀 돈을 좀 모아서 뭐 외신만 쭉 모아서 한국 안에 포털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예, 그런 포털이 아니라 그냥 매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런 수요가 충분히 있죠. 그죠? 예. 뭐 르몽드부터 해가지고 각국의 주요 외신들,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등 요 기사만 BBC도 있고 네. 요 기사를 한국판 판권만 요것만 쫙 모아가지고 기사 서비스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것이 이제 그 전에는 외신이 우리나라의 어떤 뭐 언론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공정하게 우리가 모르는 걸 쓸 수 없는 걸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우리 내부의 어떤 특성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상한 우리 본질과는 좀 동떨어지는 그런 보도를 할 위험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기자보다 더 세세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중국 방문 때 대통령 중국 방문 때 그 난리 법석을 떠는 동안에 BBC가 또박 필요한 걸 보도를 해. 그러니까요. 하는 걸 보셨잖아요. 네. 그때 BBC가 신기했죠, 그때. 보도가 진짜 분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네. 아니 뭐 한국 언론 통해서는 그 파악을 못 하는데. 네, 국민들이 네. 알아들 거 딱 분석해서 짜릿짜릿 내놓더라고요. 네. 자, 잠깐 외신 얘기했는데요. 뭐 르몽드도 그랬지만 이태리에서도 뭐 좋은 평가 있었다고. 예. 예. 이태리의 이름이 복잡해서 예. 코리에레 델리 세라도. 세라까지. 예. 코리에레 세라까지가 이름인데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 언론까지 우리가 뭐 신경을 알 수는 없죠. 세라도래. 나 진짜. 코리에레 델라세라가 이태리 최고의 권위지라고 합니다. 부수도 가장 많고요. 네, 우리나라의 뭐 조선일보 같은 데인가요? 예, 여기서 이제 권력자의 메달. 조선일보 같다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일단 그 부수는 조선일보 같이 제일 많고 네. 그다음에 그 인정받기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예, 네. 최고의 누구나 믿는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메달이라는 제목으로 네. 기사를 써서 이제 그 레이팅을 한 거예요. 금메달은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은메달이 김정은, 동메달이 아베. 아베가 좀 애를 썼다는 걸 평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트럼프는 실수해서 등외. 그다음에 시진핑은 기권. 이 무대에서 빠졌다는 거죠. 네, 빠졌죠. 시진핑이 들어와서 학교 뛰었으면 더 화려하고 멋있었을 텐데. 시진핑은 지금 연임
제한 철폐 네, 그것 때문에. 거기 신경이 가 있기 예.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신경을 못 써요. 예. 이렇게 이제 한 외국 이 부분은 우리 UBC 월드에서 더 자세하게 아마 전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외신의 칭송은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 이 와중에 외신 중에 유일하게 한국을 헐뜯는 언론이 있습니다. 일본 언론입니다. 야, 좀 피곤한 요미우리 신문. 예, 피곤한 야. 인연들이죠. 예, 소개해드리면요. 예. 개최국의 행동이 문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네. 썼습니다. 야, 개최국의 행동이 문제래. 네. 개최국 한국과 핵 미사일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이 마지막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한 이례적인 대회. 네. 와, 이거 우리나라 얘네들 조중동 논조 보고 한국 언론 논조 보고 따라간 것 같아. 그 다음에 조중동이 얘들 보고 따라갈 수도 있고요. 서로 주고받게 네, 하는 네.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조시현 기자가 한번 썼어요. 네. 그 전부터 일본 언론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맞아요. 일본은 계속 헐뜯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 보도를 그냥 우리 갖다 쓰고 그랬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대거 이탈 이런 거 확인되지도 않은 거를 네, 보니까- JTBC가 휙 갖다 쓰고 보니까 설계에서 한 얘기야 보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 언론이 또 얼마나 저주를 퍼붓습니까? 네. 이거 일본 애들이 또 한국 기사 보고 지네 일어로 바꿔서 일본 독자한테 소개하고 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거 많이 보던 풍경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제- 프로세스는 예. 자유당이 논평을 내고 예. 조중동이 받아서 키우면 예. 키웠다고 그걸 다시 받아서 논평을 내고 예. 서로 지들끼리 회전시키면서 키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베와 일본 언론이 추가된 거죠. 그 프로세스에. 이게 주식시장으로 치면 네. 자전거래라는 게 네. 있거든요. 자전거래하면서 거래 규모를 계속 키워서 수수료 빼먹는 네. 거. 근데 일견 예. 맞는 말이긴 합니다. 뭐냐 하면 IOC가 이 평창올림픽에 너무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일종의 그게 이제 신경 쓰고 배려한 것이 특혜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틀린 말 아니죠? 특혜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IOC가 우선 올림픽 정신의 성공을 위해서 평창올림픽에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요. 그러느라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한 게 사실이긴 합니다. 뭐 엔트리나 뭐 TO 문제에 대해서 그게 배가 아파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쌍케이 신문 남북 단일팀에 대해서 IOC 스스로 룰을 깬 것이다. 네. 그동안 정치와는 거리를 둬온 IOC가 정치에 의한 스포츠 개입을 스스로 시작했다. 야, 이거 초딩 논리죠. 그러니까 이게 네. 딱 네. 자유당, 우리 네. 자유한국당 논리거든요. 네. 예, 이러니까 우리가 자꾸 자유한국당을 친일파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애들하고 논리가 똑같으니까. 예, 뭐 단순히 똑같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 애국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김영철 방남을 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광분을 하는 것처럼 네. 일본 언론이 이 평창 올림픽을 가지고 광분하는 것이 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좀 시끌시끌해야 좀 평화도 깨지고 이 전쟁 분위기도 있고 해야 일본이 먹고 사는데 그게 평화 무드로 가는 게 도저히 용납을 못 하겠는 것이죠. 이 그렇죠. 사람들은. 예. 뭐, 저 새끼들이 뭐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근데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엔 더 유별난 것은 이것도 결국 문재인 대통령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예. 샘나서. 예. 해도 안 되고. 한국 잘 되는 꼴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지금 아베 존재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제 무대에서. 바로 몇 달 전만 해도 이 그러니까. 동아시아 외교의 중심이 아베였었는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없어졌어. 문재인 대통령 예. 등장하기 전에 이 동북아시아 중심은 네, 아베였어요. 아베였죠. 예. 트럼프 등에 없고. 예. 동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깡패 새끼들 보면 두목 믿고 옆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놈들이 더 예. 나쁜 짓 많이 하고 예. 다니잖아요. 약한 애들 괴롭히고. 아베가 그 짓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자기가 모시던 형님도 저 옆 동네 형하고 친하게 예. 지내고 뭐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 신경 안 갑자기 써주고. 외톨이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안 됐기도 했습니다, 사실. 양아치 새끼들의 본질은 참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네. 예. 자, 어떻든 이 와중에 우리 한국 언론의 논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이상한
이제 어용 콤플렉스하고 네. 이중 의식이 있었어요. 네. 어용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이명박 박근혜를 칭찬하고 빨아주는 건 그런 어용 콤플렉스가 안 느껴지고. 그거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죠. 이명박 박근혜 지지한 거는 네. 그냥 상관이 없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는 드러내고 말을 못하는 큰 이상한 용기가 필요하죠. 분위기. 예.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런 것이 언론의 그런 어용 콤플렉스와 이중 잣대, 이중 의식이 있어서 가령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그냥 얘기는 하더라도 네. 잘한다고 얘기하기는 좀 뭔가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 왔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참여정부 때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편이라고 착각했던 진보 언론이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물어뜯었던 것인데요. 그렇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에 와서도 그런 게 재현이 됐죠. 그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가 그렇게 주창 빨아주던 언론이 갑자기 표현이 산적개처럼 사나워져가지고 물어뜯는 모습을 보여왔죠.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살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왜 그러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엄청 흔들었잖아요. 네. 얘들이 대한민국 언론들이 처음에 이제 대통령을 계속 흔들 때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흔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꼼짝도 안 하네. 지금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때도 크게 떨어지지가 않아. 그렇죠. 그리고는 다시 올라오고. 다시 확 올라오고. 네. 없는 거예요. 벌써 지금 취임 8개월이잖아요. 네. 8개월 동안 흔들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지. 노무현 대통령은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때부터 이미 지지율이 떨어지기 그렇죠. 시작해가지고요. 네. 8개월 정도 되면 이미 지지율이 진짜 작살이 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뉴스 신세계에서 권 대표가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조선일보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받는다. 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죠, 우리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그렇죠. 그것이 지금 중간 언론, 각자의 칼라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특별히 예. 이 시간 다루려고 하는 저는 거죠. 사실 그 언론사 다닐 때 그게 쪽팔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판이라는 게 있을 때 예. 가판이 나왔는데 가판 처음에 나오면 각 언론사 일면 기사가 예. 다 다르잖아요. 예. 사설도 좀 다르고. 그런데 가판 딱 나오고 나서 저녁 밤 되면 신문이 똑같아져. 예. 어떻게 똑같아져? 조선일보 일면 기사로 다 따라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였잖아요. 네. 저는 속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이렇게 신문 만들 거면 네. 씨발 데스크 회의는 뭐하러 해? 예. 제가 속으로 막 선배들한테 속으로 그렇게 욕을 했어요. 씨발 뭐하러 데스크 회의해? 네, 그게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조선일보가 하는 얘기가 옳은 얘기일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시장에 먹힐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고 네. 조선일보 독자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경향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각 매체가 자기 역량대로 자기 독자를 확보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종이신문 시대였으니까 네. 조선일보가 뭐 300만 독자다 그러면 네. 다 그 얘기 하니까. 그렇죠. 다른 신문 본 사람들은 그 이상하게 얘기에서 거죠? 소외가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는 논조 네.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네. 하여튼 자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네. 서울신문, 세계일보 예, 뭐 여기서도 지금 중간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언론. 지금 이제 진보지들은 달리 더 강하게 아마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준비하는 것 같은데요. 네. 중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울신문을 보면 뉴스 분석 힘실린 문 대통령의 예. 삼각 중재 외교 북핵 동결 폐기 해법 시동이라는 제목으로 분석해 기사를 내놨습니다. 힘실린 문 대통령의 삼각 외교라는 표현 참 거의 취임 이후 처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참 관계무량합니다. 그렇죠. 예. 예. 저 표현 참 좋네. 예. 일단 세계일보 똑같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 대통령의 삼각 중재 외교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인 것이죠. 네. 그래서 두 언론에서 짜고 한 건 아니겠지만 같은 제목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언론도 소개해 주시죠. 예. 다른 언론이 이제 통신사들인데요. 네. 연합뉴스하고 뉴스원도 예. 연합뉴스는 핵대화 중재 나선 문 대통령, 포스트 평창
대화 모멘텀 살리기. 이것은 앞에 그 서울신문하고 세계일보보다는 약간 좀 톤 다운 굉장히 중립적이네요. 예. 기대를 표현하고 있죠. 중립적이지만 그냥 저 정도 제목만 해도 네. 뭐 아무런 심리적 거부감이 안 생기잖아요. 예. 앞으로 네. 평창 이후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 두 통지사는 포스트 평창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 포스트 평창이란 이 워딩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평창의 성과와 그 성과를 바탕으로 뭔가 잘 될 것이다. 일단 그런 뉘앙스를 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단어 자체에 예. 미래가 담겨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는 그 자체로 희망이에요. 네. 사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 예. 희망. 실질적인 희망. 이런 한 계단을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계단을 또 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살펴본 대로 네. 작은 움직임이지만 제가 이제 그 언론 해부실을 시작한 지 몇 주 됐는데 이렇게 짜증나는 보도, 뭐 잘 나가는 보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처음에 취임 이후에 진짜 이 참여정부 때를 방불케 하던 그런 일방향적인 공격은 수그러든 것을 분명하고 그다음에 이런 현상까지 이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 올라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사 다닐 때 굉장히 많이 느꼈던 부분이 우리가 데스크 회의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소리를 타 언론사, 좀 많이 본다는 그 언론사 목소리를 반영할 것 같으면 예. 데스크 회의를 뭐하러 하냐. 그렇죠. 예? 그냥 편집자 앉혀놓고 타 언론사 거 그냥 갖다 뺏겨놓고 그냥 갖다 얹어서 만들면 되지. 실제로 데스크 회의 뭐하러 해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언론사 그 데스크들이 자기 줏대, 자기 자존심 차원에서라도 그냥 타 언론사 논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눈으로 현상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논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자기의 독자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예, 중요한 맞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요. 네. 지금은 충분히 그런 환경이 예. 있습니까? 저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뛰쳐나와서 제가 이렇게 언론사를 만든 겁니다. 예. 자, 오늘 뭐 시간 굉장히 많이 길었는데 예. 자주 하시죠. 예. 네, 이제 저는 즐거웠습니다만 시청자께서 즐거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칭찬합시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여러분들 굉장히 의외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을 제가 왜 칭찬하느냐. 이번 김영철, 김여정, 김영철이 등장하면서 색깔론이 굉장히 등장을 많이 했죠. 이 시점에서 대변인단이 열심히 해줬습니다. 뭘 열심히 해줬냐. 팩트 발굴부터 해가지고 논리 등등, 그리고 화력을 집중해서 쏟아부었다는 거. 저도 그래서 대변인단, 전 민주당 홈페이지를 수시로 들락날락 합니다. 들락날락 하는데 이번 전국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김여정, 김영철 이 전국을 지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대변인단 논평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할 수 없었던 각종 팩트부터 해서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걸 잘 써먹었습니다. 대변인단의 역할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당원 지지자들이 바깥에서 싸우고 있을 때, 어떤 현안계 이슈와 부딪혀 있을 때 대변인단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우리는 나타나서 싸우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논평을 통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현안에 대한 팩트를 즉각 만들어 제공을 해주고 논리를 만들어주고 그 논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전선에 서 있다는 그 느낌만 주더라도 대변인단은 혼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올림픽 기간 동안 특히 북풍몰이 하던 자유당과 언론의 그 논리에 맞서서 싸웠던 그 경험들, 이것처럼 앞으로도 쭉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당원 지지자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현안에 있어서 논평이 즉각 이렇게 나와주는 것들,
이게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이 이번 북한 인사들의 방문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식으로 논평을 열심히 내주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좀 많이 길었는데요. 예, 그냥 여유있게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 청와대 11시 50분에 하는 라이브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예, 이거 뭐, 방송이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걸 무너뜨리고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